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투펀치 오늘 TMF는 유럽 축구 대망의 개막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들려드릴 텐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 휘하에서 개막전을 로리앙과 치렀고, 그리고 독일은 개막전은 아니지만 독일 슈퍼컵으로서 이제 공식 무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또 김민재 선수가 출전했던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의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하스퍼는 브렌트포드 원정을 떠났었는데, 이 세 경기를 모두 정말 큰 학자이신 김현민 기자와 더불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 오늘의 코너에서 먼저 보여드릴 경기들은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두 경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로리앙에게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예,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네네. 이거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파리 홈 경기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는 사실 2019-20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리그 2에 있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2부 리그 팀이었는데, 또 이제 2020-21 시즌, 2021-22 시즌에도 거의 잔류 마지노선에 가까운 16위를 기록했던 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지난 시즌에 그래도 10위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은 중위권으로 올라온 팀이지만은, 이런 팀 상대로는 사실 개막전 홈 경기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게다가 또 바뀐 감독에, 그리고 좀 정책이 또 바뀌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데려온 첫 경기였음을 고려하면 뭔가 좀 팬들에게는 좀 시원하게 이기는 개막전이 많이 기대가 됐을 텐데, 가장 큰 원인을 대략적으로만 한 줄로 정리한다면 뭐가 될까요? 결국은 팀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한 게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네이마르라던가 베라티라던가 은바페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시즌을 맞이를 했었잖아요. 그쪽에서 사실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선수단 자체가 지금 정비도 돼 있지 않고 완성도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누구는 떠나느니 남느니 하는 문제로 계속 좀 뒤숭숭했던 것이 사실 이 개막전을 온전히 치르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김현민 기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로리앙은 뭐 제가 중계를 하기도 했지만 그냥 수비를 일단 기본 컨셉으로 깔고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포메이션 자체도 5-4-1 포메이션으로 나왔죠. 심지어 5명과 4명이 이중 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로리앙이 그렇다고 해서 박스 안으로 아예 내려앉진 않았어요.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에 진을 이렇게 9명이 치고 있더라고요. 인터셉트를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로리앙도 공격의 의지는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측면을 활용한 역습이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면서 파리의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죠. 반면에 이제 그 파리 같은 경우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윙으로 나왔고요. 또 이제 아센시오가 왼쪽 윙, 하무스가 이적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아센시오 선수가 이제 동시 출전이기 때문에 저도 가장 궁금했던 대목이 그럼 누가 왼쪽으로 가고 누가 예. 오른쪽으로 가느냐인데, 저는 사실은 아센시오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듯한 저의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센시오가 차라리 오른쪽이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프리시즌에 그대로 하던 대로 이강인 선수의 기본 위치를 일단 이날 개막전에서도 오른쪽으로 잡아줬어요. 그거는 저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키미가 사실상 윙처럼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맡기려고 했다라고 보입니다. 반면 이제 아센시오는 측면에 배치하지만은 사실상 포워드처럼 올라가게 플레이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생각대로 구동되지 않았던 거였죠. 왜냐면 아센시오 같은 경우 원래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 접고 들어와서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가격하는 데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실제 그 프리시즌에도 그렇게 골을 넣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왼쪽에 서니까 이게 왼발 슈팅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정작 본인의 장기인 슈팅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였죠. 네, 전체적인 구조는 지금 김현민 기자 말씀대로 하키미 선수가 많이 올라오는 걸 고려하면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오른쪽에 있어야 그쪽에서의 동선 분할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풀백으로 나왔으니만큼 3백 같이 변형을 하면서 이제 3-2-4-1 같은 구조를 만들기에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는 게 나았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아센시오 선수가 왼쪽에서 효율적인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 충분치 않다는 게 좀
증명된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양 팀의 이제 평균 위치인데요. 평균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센시오가 조금 더 포워드처럼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조금 밀려서 도리어 내려오는 장면들이 있었고, 하키미는 원래대로 이제 윙플레이처럼 완전히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좁혀서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긴 했었는데 좀 비대칭처럼 서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그런 형태였고, 일반적으로 이제 로리앙이 내려앉아 서다 보니까 파리 선수들은 전원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 있었던데 반해 로리앙은 아무도 하프라인 위로 올라간 선수들이 없었죠. 평균 위치만 놓고 보면요. 네, 원톱인 디엥 선수조차도 하프라인 아래쪽에서의 지금 에버리지 포지션이 형성이 돼 있는데, 김현민 기자의 이 비장의 무기 아닙니까? 이 평균 위치와 지금 보여지는 그래픽이요. 감격스럽네요. 이거를 원투펀치 채널에서 볼 수 있다니.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옵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면은 왼쪽이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42.3%였거든요. 즉 하키미와 이강인의 이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 측면은 29.1%밖에 되지 않았죠. 비티냐 선수도 주변 동료들을 활용하는 패스 타이밍이랄지 이런 데는 한 2% 좀 아쉬움이 그러니까요. 있죠. 너무 끌더라고요. 조금. 그러면서 원래도 물론 비티냐가 탈압박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선수여도 패스 타이밍을 이렇게 느리게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번 경기는 조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베라티가 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인 건데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쪽과 이제 오른쪽 측면을 많이 밟고 다닌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왼쪽에 조금 밟고 다닌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에리케 감독이 경기가 너무 안 풀리니까 바꿨었죠. 예, 20분부터 이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이강인을 왼쪽으로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센시오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또 돌려버리니까 이강인 선수도, 그러니까 사실 마요르카에서 왼쪽 측면에서 뛰었을 때는 무리키의 머리를 놓고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로 플레이를 했던 거였잖아요. 파리 생제맹의 최전방 공격수 하무스는 그렇게 무리키처럼 공중에 강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통용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아센시오가 오른쪽을 갔는데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러면 그냥 이강인 잘하던 거 하게 하자 하면서 다시 위치를 원래대로 돌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이날 경기에서는 자이르 에메리 선수도 사실 기대치에 조금 미달했었는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자이르 에메리 그리고 하키미와의 그 삼각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멤버에서는 오른쪽이 궁극적인 해답에는 조금 더 가까웠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파리 생제르맹의 빌드업 템포 그리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의 과감한 공간 침투랄지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좀 부족한 경기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저렇게 공격이 좀 많이 진행이 돼도 실질적으로 뭔가 로리앙을 제대로 위협할 만한 찬스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한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가장 위협적이었던 장면이 아센시오와 이강인이 이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 이후 패스 준 거를 아센시오가 툭 내줬고 그걸 이제 하무스가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장면이 있었죠. 네, 하무스 선수도 사실은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하무스 선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데뷔전에서의 한 장면이었죠. 네, 다른 플레이는 하무스 선수도 아직은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 지금 득점 찬스 패스도 하키미 선수와 이강인 선수 쪽에서 결국은 가장 많이 나왔다는 통계예요. 반면에 이제 아센시오 선수는 6위에 위치하고 있죠. 심지어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다닐로, 슈크리니아르, 미카엘 헤르난데스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인 자이르 에메리보다도 떨어졌다. 이 통계에서 나타나는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좀 작다. 이 문제가 사실은 레알 때부터 좀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하무스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 하무스 선수가 이제 막 왔다 보니까 호흡도 제대로 맞춰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많은 유형의 공격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약간 빈 공간을 잘 침투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터치로 마무리들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그리말도와 하무스의 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었잖아요. 파 쪽에서 탁 잘라 들어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키는.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플레이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무스 선수가 그렇게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조금 떨어졌었는데요. 일단 뭐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83% 좋은 편이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볼터치가 41회였는데 패스도 24회밖에 되지 않았었고 오른쪽 그래프가 득점 찬스 리시브 그래프인 거거든요. 하무스가 어쨌건 독보적으로 높았잖아요. 하지만은 골을 넣지 못한 거.
슈팅을 5번을 가져갔지만 유효 슈팅은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 하모스를 살리기 위한 플레이들을 더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히트맵상으로도 나타나지만 하모스 선수가 조금 전에 김현민 기자님 말씀대로 움직임 자체는 꽤 다양한 선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주변 파리 생제르맹 동료들과 하모스 선수가 그러한 어떤 움직임에서 뭔가 찬스까지 생성하는 모습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네, 동료들과의 그런 아이 컨택이라던가 호흡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덴벨레가 이제 영입이 됐잖아요. 네. 덴벨레의 가세는 조금 하무스한테는 이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덴벨레하고 오바메양이 같이 뛰었을 때 둘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을 합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덴벨레가 땅볼 크로스를 길게 보내주면은 파포스트에서 오바메양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골을 넣는 형태의 골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무스의 특성과 덴벨레의 특성이 조금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둘의 호흡은 좀 잘 맞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덴벨레, 음바페, 콜로무아니 요 조합이 되면은 하모스 선수 졸지에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덴벨레가 부상이 많으니까 덴벨레가 부상일 때는 무아니가 측면에서도 뛰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무아니가 측면 가면서 하무스도 나오는 그런 경기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음바페, 콜로무아니, 하모스 이런 조합도 가능하다. 예. 그 조합이면은 이강인 선수는 이제 중원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궁극적으로 중원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의 영입 구도로 봤을 때는 중원으로 결국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한이가 안 오더라도 저는 중앙에서 조금 더 많이 뛰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라티도 지금 불투명하고 떠날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에서 그래픽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하모스 선수의 고립이 패스 네트워크에서도 드러나네요. 예, 이건 1분부터 69분까지의 패스 네트워크인 건데요. 보시면은 하모스한테 패스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아센시오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었어야 되죠. 너무 겹쳐 있었죠, 비티냐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17번과 11번이 거의 그림 자체가 겹쳐 있는 것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슈팅이 많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막판에 조금 몰아서 때렸던 게 있었거든요. 전반전에는 슈팅 숫자 자체도 7회밖에 되지 않았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 정도로 공격을 제대로 풀지 못했던 데다가 이게 20회 슈팅에는 조금 맹점이 있는 게요. 중거리 슈팅이 9회였어요. 네. 이건 너무 많아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은 조금 더 안으로 썰어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의 그러니까 그 득점 찬스를 최대한 유효하게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중거리 슈팅이 많았다는 거는 결국은 로리앙을 파고드는 데 조금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수치적으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일단 김현민 기자님 말씀을 딱 들어보고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기대 득점 값이 낮겠구나. 예. 그리고 기대 위협 값도 낮겠구나. 예. 그리고 슈팅은 많지만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이 얼마 안 되겠구나. 예, 맞습니다. 이런 수치를 그냥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수치를 보시면 슈팅에 비해서 지금 유효 슈팅 온타겟은 지금 4개밖에 안 되고요. 네.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기대 골 값이 1.24면은 0대 0으로 끝날 만도 하다. 예. 그리고 로리악은 지금 0.12잖아요. 예. 그럼 1.24 대 0.12의 팀들 간의 대결이었으니까 파리가 물론 그 1.24를 살리진 못했어도 0대 0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았던 경기였다는 생각이죠. 거기다 빅찬스도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네, 이거는 좀 네.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엘리케 감독이 월드컵 시절의 문제를 답습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바르셀로나 시절에 상당히 성공을 거두면서 트래블이한 위협을 달성을 하긴 했었잖아요. 그때는 MSN. 그러니까요. 그때는 MSN. 그러니까요. 공격은 확실히 조금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MSN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 가다가 이 세 명한테 툭 던져주면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게 됐었는데 스페인 대표팀도 최전방에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아센시오 가짜 9번도 세우고 모라타도 세우고 올모 가짜 9번, 페라토에스 가짜 9번 이렇게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이제 제라드 모레노나 뭐 오야르사발 이런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리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또 원하는 공격진을 충분히 꾸리지도 못했어요. 사실. 네, 이게 1966년 이대로의 월드컵 패스 기록인 건데 뭐 1위도 2018년 스페인이긴 하지만은 2위, 3위, 와. 4위가 전부 엘리케이 스페인이에요. 세상에. 근데 일본, 코스타리카, 모로코 저 세 팀이 모두 굉장히 실리적인 팀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내려앉는 예. 시간이 길다 보니까 더 저런 통계가 나올 순 있었어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수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그렇죠. 네. 바로 로리앙전에서 파리가 패스를 1002개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 옵타가 해당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07 시즌 이래로 1000개 이상의 패스를 기록한 팀이 이 경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리앙의 르브리스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엘리케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압박 강하게 걸고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면서 최대한 상대의 공간이 없도록 플레이를 했다. 그걸 잘 인내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0대0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선수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거는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레지 르브리스 감독의 로리앙이 어떤 팀인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3백, 5백을 이 팀이 주력으로 쓰는 팀은 아닙니다. 네. 4백을 쓰는 경기가 오히려 더 많은데 예측을 하고서 네. 거의 작정하고 5백으로 나왔던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경기만큼은 두 사령탑의 지략 대결에서 르브리스 감독이 완승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은바페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알켈라이피 회장까지 와가지고 이거를 봤었는데요. 은바페가 복귀하기 전에 알켈라이피 회장이 선수단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은바페가 돌아온다. 은바페는 우리 팀에 헌신하기로 했다. 네. 예. 자, 은바페 선수의 매년 계속되는 이 평지풍파와 약간의 그 개그적인 결말 예. 이런 것이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는데 어찌됐건 여기에 은바페 선수의 절친인 덴벨레 선수까지 예. 왔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바르셀로나를 네이마르 선수가 떠났을 때 바르셀로나가 약간의 그 패닉 바이성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가 바로 우스만 덴벨레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쿠티뉴와 이제 덴벨레를 동시에 영입을 했었죠. 네, 쿠티뉴, 덴벨레, 앙투안 그리즈만으로 이어지는 그 예. 바르셀로나의 거행 영입들이 있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떠났을 때 바르셀로나가 선택했던 선수가 덴벨레 선수인데 네이마르 선수가 여기는 먼저 떠난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네이마르 선수와 덴벨레 선수가 또 한 번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엇갈리는 운명을 맞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뜨면 하나가 그 자리를 이제 들어온다. 아, 그런 걸 이번에도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아리랄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미 뭐 서류 작업은 다 끝난 상태라고 하고요. 이제 네이마르가 사우디로 가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메디컬 테스트만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적료는 1억 유로보다는 살짝 모자른 금액일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8천만 유로의 연봉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년간 1억 6천만 유로. 뭐 엘리케 감독이 네이마르와 이제 베라티를 불러서 우리 플랜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들도 있었죠. 파리 생제맹이 만약에 은바페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떠나 보내야 되는 운명에 더 가깝긴 했어요. 실제 그 은바페가 지난해 여름에 파리와 이제 재계약을 했었을 때 그때 많은 루머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네이마르를 떠나보낼 것, 우스만 덴벨레를 영입해 줄 것, 프랑스 선수들로 팀을 개편해 줄 네. 것,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파리의 움직임이 딱 그렇게 딱 가고 그거죠. 있어요. 친구들 사이끼리 같이 뛰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물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클럽의 어떤 인터내셔널한 성격상 전체를 프랑스 선수들로 그렇죠. 채우기는 무리가 있지만 은바페 선수 저는 이런 추정까지도 해보거든요. 월드컵 역사를 보면 뭐 독일이 잘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항상 그 그렇죠. 받침에 있고 네. 이탈리아가 잘하면 유벤투스가 항상 그 밑바닥에 있고 뭐 카탈루냐긴 하지만 스페인이 잘했을 때는 어쨌든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이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은바페 선수는 뭔가 그 월드컵에서 자신이 더 고트로 가고 싶은 욕망이 저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네. 있고 그 바탕을 파리 생제르맹에서 프랑스 군단으로 뭔가 준비 작업을 하자. 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저는 암암리에 네. 약간 있어요. 당장 가까이에 그 2024년 유로도 있고 네, 또 네, 이제 네. 그 파리 올림픽도 있죠. 은바페가 2024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이유도 파리 올림픽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에 그렇게 또 목숨을 거는 그 프로축구 선수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은바페는 예,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뭔가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마치 그러한 어떤 국가대표에서의 성공을 위한 전진기지 같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네이마르 선수가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할지는 몰라도 약간 유탄을 결국은 맞았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일련의 상황인데, 어찌됐건 네이마르 선수가 이렇게 되면 파리 생제르맹 고별 경기가 전북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은바페 선수, 네이마르 선수의 어떤 역학 구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김현민 기자님의 정말 아주 주옥 같은 그래픽 자료들로 인해서 우리가 로리앙전에서의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점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팬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거,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상과 아까 뭐 약간 얘기가 나왔지만 포지션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왼쪽 메잘라에서 뛰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역삼각형 중앙 미들에서 그것도 약간 왼쪽에서. 예, 예. 네. 안 그래도 마요르카에서 시즌 막판에 거기서 뛰었을 때 가장 폼이 좋기도 했었잖아요. 은바페가 결국은 전술의 키를 잡게 될 거고 네. 왼쪽 윙포워드로 뛰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패스를 공급해 줄 선수, 그리고 이제 뒤를 커버해 줄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찔러줄 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예, 미카엘 라난데스는 기본적으로 센터백처럼 뛸 거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그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패스들을 찔러주는, 공급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티냐가 지난 경기 때 왼쪽 메잘라로 나오긴 했었지만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비티냐는 만약에 이강인 선수와 같이 뛰게 된다면 오른쪽 메잘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른쪽에서 비티냐와 자이르 에메리 선수의 경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김현민 기자님, 베라티 선수도 완전히 이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왼쪽 중앙 미드필드로 이동하면서 은바페를 또 돕는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궁극적인 위치는 그쪽으로 결국은 낙착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측이신데, 제 예측과 같습니다. 덴벨레 정도의 선수를 일단 오른쪽 측면에 데려왔다는 거는 이 선수는 오른쪽 윙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팀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다른 위치로 가야 될 것이고, 그 위치가 왼쪽 중앙 미드필드라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김현민 기자의 말씀이 저도 아주 정확하다고 동의를 하겠습니다.